기득권층이 썩었다. 말은 다 맞아요.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겠다. 이게 이제 덫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조광조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연산군이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선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비교적 늦게 과거에 나왔어요. 한 33살쯤에 나왔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늦은 거예요. 보통은 이제 20대 중후반에 이제 과거에 급제하거든요. 아니면 더 빠른 사람은 이제 20대 초반에. 어쨌든 등장했는데 그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입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봤던 게 연산군의 폭정,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반정으로 이제 몰려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얘기는 이제 세조가 이제 그 윤리적이지 못했다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거 뭔가 국가가 잘못됐다, 조선이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근데 개혁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사람들을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다 세조의 찬탈이라든가 연산군 이런 데 다 연루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가문이 형성이 된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기득권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처음에 직책이 홍문관이었어요. 홍문관이 어떤 거냐면은 장소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책 관리, 언론 역할. 홍문관의 자격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대부가 등장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기득권층이 썩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볼 때는 이 사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기득권층에 짓눌려 있는데 젊은 새로운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이제 기득권층은 못마땅했죠. 기분 나쁘다. 젊은 놈이 이런 거죠. 그런데 말은 다 맞아요. 말은 다 맞는데 기분은 나쁜. 그러니까 반박하기가 힘든 거예요. 계속 맞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왕이 이제 이쁘니까 승진시켜서 대사원을 시켰는데 대사원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감찰기구예요. 근데 감찰기구는 정치 현 일선에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행정이 펼쳐지면 그걸 감찰하는 거기 때문에 곧바로 일선이에요. 대사원에 대해서 이제 뭐 개혁하겠다 계속 한 거예요. 당시 조광조 볼 때는 이 과거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거제도가 가만히 보니까 계속 세습되는 느낌이에요. 계속 그 권력을 가진 층이 계속 자제들한테 물려주는 것 같은.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 과거제도를 없애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기득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를 심하게 하니까 그럼 기존의 과거제도는 그냥 놔두고 새로운 걸 하나 설치하자. 그게 현량과라고 불렀는데 그게 추천제예요. 그러니까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겠다. 그 다음에 묻혀져 있는 인재들 있잖아요. 재야 인사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가지고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바꿀 것이다. 모든 것을. 이게 이제 덫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반대편에서 기득권층에서 이제 째려보고 있었겠어요. 한마디로. 근데 28명이 이제 합격을 했는데 기호지방이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황해도, 충청도 일부를 포함해서 그게 21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요. 기호지방이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하러 현량과를 하는 거죠. 결국은 기존의 권력 그대로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조광조랑 친한 사람들이에요. 반대파가 이제 공격에 들어가죠.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조광조가 그 개혁을 들고 나왔던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조광조가 뛰어난 학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높은 도덕성 앞에 기존 권력이 꼴을 내린 거예요. 왜? 연산군을 몰아냈지만 너희들이 몰아내면 한 짓을 봐라. 사실 너희도 연산군이랑 다 관련이 있었는데 도덕적으로 따지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기득권이 볼 때는 마음엔 안 들었지만 도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개혁을 하겠다고 말을 했을 때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층에서는 홍문관이었다 대사원이 됐을 때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래, 그 바깥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너도 한번 붙어보자 우리랑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링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교수라든가 뭐 신문 논설위원이라든가 뭐 이제 시민단체를 하는 사람들이요. 바깥에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도덕적인 얘기 많이 해요. 정의다 이런 거. 그러면 사람들이요 기득권층에서 가만히 있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회를 봐요. 그래갖고 링 위로 끌어올려요. 선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국회의원 시켜주고 장관 시켜주고 한 자리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도덕성이
공격을 받게 돼요. 자녀 입학 보자, 교육 문제, 군대 갔다 왔냐, 뭐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따져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랑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되죠. 게다가 요즘 어떠냐면 우리보다 더 심하네. 그러면 도덕성이 없어지면서 개혁성은 없어지죠. 한량과를 실시했을 때 다 위법은 없었어요, 거기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도덕성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왜? 그 개혁의 동력이 도덕성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순간 개혁의 동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광조가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하고 38살 처음에 이제 죽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전쟁에서 패한 거죠. 정치전쟁. 사약 먹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대부를 얘기할 때 그 명분에 집착한다는 게 조광조에도 시작된 거예요. 조광조가 어느 정도 명분에 집착했냐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인데 그 궁중에 서곡서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하찮은 곳인데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조선에 다 용납이 됐었어요. 불교적인 거라든가 도교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그냥 일종의 풍습이니까 아무리 유교를 숭상해도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조광조는 명분에 집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았어요. 유학에 어긋나는 것인데 저거를 미신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궁 안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왕궁 안에. 없애야 계속 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종이 계속 안 된다 얘기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없어요 그거를. 왕이 이제 그 명분에 밀려가지고. 근데 왕이 봐도 제가 아무리 총애를 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왕이 그걸 들어주지만 한이 많이 쌓이죠. 조광조는 자기가 이제 명분에 살기 때문에 내가 이겼고 결국은 명분이 이제 실천이 됐으니까 승리했다고 느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정치가나 명분을 갖고 해야 하죠. 왜냐하면 정치는 명분이거든요. 명분이 다른 명분을 이길 때 그때 이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래야지 세가 생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수행을 하려면은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런데 설득이 되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보다도 못한 인간 아니야? 이렇게 되면 개혁할 수가 없죠. 그거 누가 듣겠어요, 그 말을. 그런데 혁명을 하는 건 도덕성과는 관련이 없어요. 혁명은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개혁이 혁명보다 힘들다. 개혁은 힘들다는 거예요. 왜? 도덕성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